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어? 또 안 들리나?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를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 그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라이브로 하진 않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하다가 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확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한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 떠요. 다 뜹니다. 오픈이 다 돼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자료 구분별 합계 조회라고 해서 뜹니다. 이게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매출 자료.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기 없어요.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대행, 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뭐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그리고 뭐 쿠팡이츠, 요기요 뭐 이런 것들이 쫙 여기서 뜹니다. 이게 여기에 뜬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시기보다는 확인은 하셔야 돼요. 사이트별로 확인해서 이 금액이 맞네, 저 금액이 맞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중복 조회가 있어서 국세청에서도 별도의 알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잘 따져 보셔야 되고 여기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간혹 단말기가 두 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그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에서 가끔 조회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출이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매출. 아까 말씀드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매입세액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 그거 이제 공제. 언제 내가 얘를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은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임대료가 밀렸다고 한 4개월치가 밀렸다고 4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안 줬다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상 연결되는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그 달의 말일 기준을 계속 끊어줘야 돼요. 계약서상의 지급일로 계약서상의 지급일이 있잖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말일 혹은 매달 5일, 매달 10일 이 돼 있으면 그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공제 시기는 내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기, 임차 용역을 제공받는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에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써놨는데 대금 결제 여부랑은 공제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이게 신고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점들인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기 아니면 청소 대행을 의뢰하신 분들 그리고 뭐 또 보안 업체 뭐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큰 회사라고 해서 누락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누락돼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내 지출 내역을 쫙 보고 증빙이 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랑 거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만 개를 사기로 했어요. 만 개. 만 개를 사기로 했는데 만 개를 사기로 했는데 만 개를 팔았어요. 죄송해요. 만 개를 샀어. 만 개를 샀는데 만 개를 샀는데 돈을 줬어요. 1,000만 원을 다 줬어. 근데 거래 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증빙을 안 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증빙을 안 주니까 제가 공제를 못 받아요. 이따가 뒤에서 증빙 그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증빙이 4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세금 계산서, 두 번째가 계산서, 요 차이점도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신용카드 발행전표, 그리고 네 번째가 현금 영수증입니다. 요 4개를 가지고 이게 적격 증빙인데, 부가가치세는 이 4개 증빙이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못 써요. 왜 우리 뭐 철물점이나 뭐 이런 그 정수기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간이 영수증에 쓱쓱 갈짓자 써가지고 주고 가시잖아요. 3만 원 이하.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을 꼭 받아야 되는데 증빙을 받지 못하면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부가세 다 줬는데 증빙을 안 끊어주니까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지?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발급하는 건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물건을 제공받는 사람, 물론 구입하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증빙을 안 줄 때 과세관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나 저기랑 거래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 안 줘, 나한테 안 줘. 나 이거 대신 좀 받게 해줘라고 하는 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A라고 할게요. 왜 안 돼? 오호호호. 오, 여기 제가 A가 있고요. 만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어,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잠시만요. 왜 이래? B가 있는데 B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돈도 줬는데 물건도 다 받았어요. 근데 얘가 세금 계산서를 안 줘요. 세금 계산서를 안 주는 경우에는 그럼 우리 관할 제가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역삼동에 있으니까 역삼세무서에다가 얘기를 해요. 야, 세무서야, B가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다. 그랬더니 세무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야, 그럼 너가 거래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서류가 있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견적서, 뭐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서, 그리고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계좌이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흔적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줘요. 역삼세무서에. 그러면 이제 역삼세무서가 B는 송파라고 할게요. B의 관할인 송파세무서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관할에 A라는 애가 니네 관할에 B라는 애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던데? 아,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B한테 확인을 하죠. 맞아? 라고 했더니 네. 그럼 여기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파에서 역삼 쪽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맞대. 아, 그래? 그럼 A한테 맞대. 끊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 그거는 이제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세무서 방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방문도 좋지만 이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신청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걸로 꼭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명세표 같은 것도 증빙을 통해서 꼭 받아두시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전표를 중복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펜 10,000개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긁어요. 법인카드로 이렇게 개인 신용카드로 싹 긁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도 끊어줬어요. 그러면 전 증빙이 2개가 되죠. 같은 1,000만 원치에 대한 증빙이 2개가 돼요. 뭐 내가 긁은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이 사람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2개를 중복으로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놓치세요. 왜냐면 지금은 3월이죠. 3월에 결제를 해놓고 7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어이구 이런 내가 볼펜을 2만 자루나 샀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복 수취를 한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복 수치 중 하나는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한 경우에도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확인을 하다 보면 꼭 불공제 대상이라고 뜨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경차, 1000cc 이하의 경차라든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제외하고는 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왜 조그만 그 영업을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통신사 차량 같은 거. 걔네들이 경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련된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그게 다 목적은 아니죠. 골목골목을 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난 사업용이야 사업용으로 해봐야 9인승 아니고 9인승 미만이고 9인승 미만이고 그리고 1000cc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근데 왜 홈택스에서 불공제?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내가 카니발이다. 12인승 카니발이다. 그러면은 불공제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난 공제 받을 수 있지 하고 공제로 바꾸셔도 돼요. 그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업자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고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는 감가가 되면서 수리도 잦아지고 교체할 부품도 많아지는데 수리비와 부품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돼요. 단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9인승 이상 혹은 1000cc 이하의 경차만 가능해요.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그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통행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요 세 가지는 뭐 9인승, 9인승 아니면 1000cc에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빙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가 계산서고, 그 다음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세금 계산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작성일자, 구일자세. 요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버튼을 하나 고치겠다고 하시면은 세액이 같이 틀어지거든요. 그런 경우 가끔 어이없는 경우가 나와요. 공급가액은 9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9천 원인 경우가 나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이건 단순 오류예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신 거 아니라서 이거 수정 발급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세금계산서인데 계산서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요게 계산서입니다. 아까 세금계산서랑 뭐가 다를까요? 뭐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하나가 달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가 없냐면 요 사이에 세액이 없어요. 세액이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 세액이 있잖아요. 여기 세액이 있는데 계산서는 세액이 없어요. 왜? 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하는 거냐면 면세에다가 면세에 뭐야? 면세에 발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 면세 물품은 어떤 게 있냐면 음, 식자재 같은 게 다 면세죠. 고기, 생고기여야 돼요. 생고기, 생선, 그리고 또 뭐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면세로 들어가요. 우유도 면세예요. 커피숍 하시는 분들 우유도 면세고. 근데 그 외에 뭐 제육볶음, 제육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과세예요.
원래 1차적인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 그걸 다 과세 물건으로 봅니다. 김치 같은 거를 보시면은 김치는 똑같은 김치인데 포기 김치인데 나뉘어요. 구분 포장이 돼 있으면 마트에서 파는 구분 포장돼 있죠. 한 포기 딱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거. 걔는 과세예요. 근데 반찬 가게에서 막 다라이 여기 대야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담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봉지에다 담아주는 거. 그건 또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세 물건, 면세 물건이 어떤 것들인지 잘 생각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 쪽에 오시기 전에 이관대 오기 전에 클라이언트 거래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커피 그 재료를 도소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유를 파시는데 흰 우유를 다 과세로 파셨던 거예요. 흰 우유는 면세거든요. 부가세 안 붙이고 사와서 부가세 안 붙이고 그대로 팔면은 부가세 안 붙이고 팔아야 되는데 부가세 안 붙이고 사와서 부가세를 붙이고 파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다 잡고 조정할 건 정리를 해드렸는데 흰우유는 면세입니다. 근데 또 이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초코우유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자, 아무도 대답 안 하시겠지. 앞에 계셔도 잘 안 하거든요. 초코, 맞습니다. 오, 맞아요. 이제 다들 아시는군요. 흰우유는 면세인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커피우유 같은 것들 과세예요. 이게 우유라는 단어가 면세라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가공식품. 예, 그 경우에는 예,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할 때 이걸 바꿔야겠네요. 우유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게 이제 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잘 안 받으시죠? 카드 긁고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표가 없어도 돼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법인 사업자분들은 법인 카드 사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다 떠요. 그 건 바이 건으로 한 건 한 건 다 뜨기 때문에 뭐 굳이 영수증 기록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 카드는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만 좀 메모만 해두시면은 굳이 영수증까지 구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면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때는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내가 신고할 때 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쓴 내역이 별로 없어요. 뭐지 해서 봤더니 내가 카드를 10개를 쓰는데 2개만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8개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8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엔 영수증은 크게 쓰시는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영수증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딱 그 영수증에 뭐가 써 있냐면은 그 업장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 이름, 그리고 연락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매출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4,000원이 4,000원짜리를 10개에서 4만 원치를 사갔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0잔을 판 길동 카페의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이 길동 카페에 아메리카노 10잔을 팔았을 때 매출액, 매출. 내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잡혀. 이제 수업 그만하고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가세 과세물품가액의 36,365, 요게 제 매출이에요. 그럼 나머지 요 3,635원 요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10잔 사간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죠. 내야 되는 부가세예요. 얘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써야 돼요.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은 요 금액의 절반 정도, 50% 정도 되는 금액은 정도 별도의 통장에 킵을 해놓고 나중에 부가세 내실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죠. 사장님 중에 부가세 내실 돈이 없어 대출 받으시는 분도 봤어요.
물론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시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요즘 잘 없어요. 저희 대리를 하다 보면 현금 매출이 예전에는 그래도 한 1, 2, 3% 정도 있었거든요. 한 6, 7년, 5, 6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금 매출 있냐라고 여쭤보면 없다 그러세요. 예,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계좌도 다 보는데 계좌를 봤는데 계좌도 입금된 게 없어. 그랬더니 현금 영수증 진짜 현금 매출이 진짜 없으신 거냐? 라고 했더니 진짜 없대요. 요즘은 다 카드 쓰고 카드 안 쓰면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쓰시고 그거 아니면 뭐 QR코드로 뭐 이체하시고 이런 경우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현금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카페 가도 현금 없는 매장이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요즘 버스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들이 간혹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현금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사용을 했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거래 용도를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안 돼요. 뭘로 받으셔야 되냐면 저희는 지출증 지, 지 이해해 주세요.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지출증 뭐 유튜브 보니까 마우스로도 글 잘 쓰시던데 어렵네요. 자,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소득공제를 받아버렸는데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다 가려놨는데 여기 원래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가 다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얘도 만약에 세무대리를 맡기면은 저희 세무사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대리인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고서 작성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세요.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24년 1기 해서 확정,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이게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 연락처가 여기 뜰 거예요. 그리고 상호, 그 대표자 이름, 그리고 업태, 업종이 뜹니다. 그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야, 너 잘 봐. 제로페이 매출 이만큼 있어. 1,000만 원. 근데 너 제로페이 매출 누락하면 안 돼. 이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일일이 다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기, 6개월 전, 지난 기수의 부가세 신고를 너 이렇게 했더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 요만큼이 있고,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있고, 매입은 세운계한서 이렇게 다 있어요. 의제 매입에 대한 비율도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 지난 기수에 보니까 1억 5,200 매출 발생해서 9,200 사용했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기에 이제 매출 구성 비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너는 보니까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99%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형연서 매입, 카드 매입, 그리고 면세 물건 매입해서 의제 매입 세액공제 받은 게 한 40% 정도. 여기는 음식점이라서 그래요. 음식점 비율이 이 정도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쭉 기록을 해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요거를 저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보면 자기가 가끔 그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어느 사이트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내가 어디에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신고서예요. 여기는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아까랑 다른 데인데 여기는 어디일 걸까? 여기는 뭐 하는 업종일까? 한번 쓱 보면 여기도 음식점이에요. 제가 왜 여기 써놨구나. 죄송해요. 음식점인데 보시면은 매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현금 매출이 200만 원이 있어요. 6개월 현금 매출이 200만 원인 거죠.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현금 매출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되게 시골이에요. 어딘지 지금 기억이 났는데 되게 시골이에요. 중국집인데 제 고향에 있는 그런 중국집인데 이거 현금 매출이 있어서 물어봤죠. 현금 매출이 있니? 그랬더니 그 형님 저희는 아직 그 어르신들께서 쌈짓돈 들고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되니? 라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얼마 안 된다라고 말을 끝을 자꾸 흐리길래 계좌를 받았죠. 그래서 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은 보니까 여기가 매입이 그 가공된 고기를 구입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임대료 들어간 세운계산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야채, 면세 식재료 구입한 게 4,400만 원치인데 그걸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차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게 없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전체의 1.3%의 금액인 183만 원만큼의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예정고지로 납부한 게 238만 5천 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얘가 이걸 안 내가지고 가산세를 냈었거든요. 238만 5천 원만큼 반영을 해야 돼요. 내든 안 내든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되고 여기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이게 너무 짜증이다. 만 원밖에 안 돼. 뭐만 원인데 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챙겨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기본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부속 서류까지 다 합치면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매출 1억 4,1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이 1억 1,300,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1,400, 그리고 기타 제로페이나 그 지역화폐 사용한 것들이 한 1,800 정도 된다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보셔야 돼요, 신고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입을 보시면은 세형계산서 수치분이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65장 받아서 2,400만 원치 공제를 받았다라는 게 보다 매입차별 세형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공제세액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전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매입 내역이 여기다 떠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냐? 의제 매입세액이 뜹니다. 음식 재료를 면세 재료를 3,190만 원치 사서 263만 9천 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만약 내가 면세 물건을 사서 과세로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간혹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아까 요 화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쪼개져요. 내가 이 1237만 6천 원을 뭘로 썼냐? 카드로 썼는지 현금 영수증으로 썼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쓴 게 1,053만 원이 있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쓴 게 184만 원이 있어요. 요게 신고서에 반영이 됐다면 요 부속 서류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부속 서류로 들어가는데 내가 사업자한테 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쌀집 가서 쌀을 사올 수도 있잖아요. 쌀집 가서 쌀을 사올 수 있는데 그 쌀집이 사업자면은 계산서를 끊어줄 거예요. 계산서를 끊어줄 거라서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농민, 어민한테 직접 사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생강이나 고구마나 감자, 당근 이런 것들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농어민한테 받으실 때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물건 내용하고 이체 내역
그 금액까지 꼭 가지고 신고를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증빙 같은 걸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가장 기본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예정고지세액. 세무사님 예정고지세액을 어디서 확인하죠? 라고 여쭤보시는데 예정고지세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둘째 주쯤에는 사업장으로 다 우편이 발송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안내를 한번 해줄 거고 그게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셔야죠. 이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그대로 떠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요. 예정고지세액이라고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이렇게 조회를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요만큼이고 너 이만큼 238만 5천만큼 내야 돼 라고 해요. 관할세무사랑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럼 요거를 내든 못 내든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유무는 상관이 없어요. 유무는 상관이 없이 꼭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가산세가 있죠. 10,000원. 이 가산세가 무슨 가산세냐?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난 늦게 받은 거 죄밖에 없어. 난 늦게 받은 죄밖에 없는데 늦게 받은 죄로 가산세를 10,000원을 문 거예요. 지연수치 가산세가 0.5%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요게 전체적인 신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매출, 요게 매입, 그리고 이제 공제, 그리고 예정고지, 그리고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서 보시는 방법은 다 아셔야 돼요. 저는 대리인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리인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비용 출처를 다 알지는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리인이 나에게 이 돈은 어디다 썼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납부서가 나오죠. 납부서. 납부서가 이렇게 나와요. 옆에 다 지원하는데 QR코드 다 지원하는데 여기 납부 금액이 있어요. 납부는 7월 25일 유효기간이 요때까지예요. 아차, 내가 못 냈다. 세무사님, 저 이걸로 했는데 왜 납부가 안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한이 지났으니까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붙여서 다시 납부서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상계좌는 10시, 11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요. 도소매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이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도소매면 특히나 심플합니다. 이 회사는 그 국내외 수출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에서 26억치를 물건을 사서 25억치는 국내에서 부가세를 받고 팔고 5천만 원치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영세율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1,000만 원치 물건을 사서 1,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요. 그리고 2천만 원 받고 수출을 해버려요. 그럼 전 부가세를 안 내요. 되려 2천만 원치 물건을 사올 때 줬던 100만 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수출입법의 장점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렇는데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여기 내국 신용장인지 직수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 혹은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류 번호 PKT라고 시작하는 번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 사례를 한번 볼 텐데 시간이 없다. 자, 25년 1기 상반기의 매출은 4천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안 한 금액이에요. 그중 2천만 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니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니까 이 2천만 원의 1.3%는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200만 원. 왜 2,200만 원이죠? 여긴 부가세 별도였으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1.3%에 대한 28만 6천 원은 부가세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총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의 10%인 400만 원이 내가 내야 될 부가세인데, 자, 이제 내가 과연 사업에 어떤 비용을 썼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쭉 찾아봤더니 3천만 원을 썼어요. 내가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3천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잘 보니까 여기 한 300만 원은 아들내미 노트북을 사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사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빠져야 됩니다. 2,700만 원의 10%인 270만 원을 공제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나는 130만 원에서 여기 28만 6천 원을 차가만 여기 얼마? 101.4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4천만 원 매출이 전부 다 신용카드 매출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 28만 6천 원이 아니게 되겠죠. 4천, 계산기 안 갖고 왔는데, 4,400만 원에서 1.3%를 곱하면, 두 배 하면 되는구나. 59만 2천 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101만 4천 원 내는 게 아니라 130만 원에서 59만 2천 원을 뺀 71만 2천 원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이게 매출을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1.3%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1.3%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혜택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들내미 노트북 사준 거는 빼야 돼요, 여기서. 아이, 뭐 저거 걸리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 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도소매업으로 영위하는 홍길동 씨는 무과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케이스였냐면 5천만 원치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매입이 1천만 원이 있어서 4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매출료 5,500만 원 수수료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세무사님 저 죄송한데 이번엔 신고 못 맡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매출 있으시던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매출은 있는데 그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부가세 낼 돈이 없어서 신고 못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이렇게 붙어요. 기본 8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근데 신고만 하면 이게 애가 없어져요. 그냥 신고만 하는 것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80만 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은 신고를 하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진짜 돈이 없다. 그래서 증명을 하실 수 있죠. 통장 계좌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보여드리고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돈이 없어,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 안 할래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산세가 이만큼 커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천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원천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간접세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접세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자가 돈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돈은 내가 내니까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달라서 간접세라고 그랬잖아요. 원천세도 똑같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 월급이 얼마냐 봤더니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에요. 그 200만 원 통째로 다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요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가지고 아마 185만 원 정도 줄 거예요. 그렇죠? 15만 원은 뭐냐? 차 떼고 포 떼고 뭐 4대 보험 빼놓고 그중에 세금이 한 2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85만 원을 주시죠. 200만 원인데 185만 원 줬으니까 이 15만 원은 언젠가는 줘야 될 돈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185만 원 주면서 얘 월급 다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4대 보험하고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더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세 뭐 지금 3월이죠. 3월 급여를 주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은 사업자가 보통이 아니라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도 하게 돼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안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월급 받으면 직원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대로 돌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연금공단 가서 연금 내고 건강보험공단 가가지고 건강보험료 내고 근로복지공단 가가지고 고용보험료 내고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세무서에서 저 월급 받았어요 세금 이걸 해야 돼요.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질 그런 비효율성 그걸 조금 완화해 보고자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원천징수 의무를 그 급여를 수익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를 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나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시면 돼요.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천 징수 시기. 원천 징수 시기는 2월 달 급여를 3월, 4월까지 못 주면 원천세 신고를 못 하시는 거죠. 왜?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2월 달 급여를 5월 달까지 못 주면 원천세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쭉 가다가 근데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할 게 뻔하니까 그 특례 규정을 만들었어요. 야, 너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도 안 줬어? 그러면 그냥 12월 말에 준 걸로 볼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특례를 주는 거예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12월에 준 걸로 보고 12월 급여를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안 주면 12월 급여 미지급 시 12월 급여를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하면은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 소득 발생 공제 방법이요? 일단 요까지 하고 말씀을 한번 퇴직 소득 발생. 그래서 요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하셔야 돼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다 해보셨을 텐데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잖아요.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A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냈고에 대한 그 내역을 신고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 적용은 이렇게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서 특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발생 공제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는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퇴직하는, 퇴직하는 달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의 급여 있잖아요. 그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 공제 방법은 이게 환산가액이라 가지고 계산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은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이게 과거에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연분연승법이었는데 이게 환산가액으로 바뀌면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 방법은 원칙은 매달 신고해야 돼요. 매달. 싫죠. 저도 알아요. 저는 제가 세무사인데 저희 직원 거 원천 신고를 제가 한 번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거를 분기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다가 어? 원천세가 안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봤더니 제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때 부랴부랴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칙은 뭐다? 매달 신고하셔야 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여기 예로 되어 있는데 급여 지급일이 3월 25일이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와 나는 매달 못하겠다. 야 나는 매달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반기별로 할래.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할래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월 25일 급여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냐면 이번 올해 7월 10일 날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음. 근데 매달 신고하시는 게 불편해서 반기로 바꿔드렸더니 반기로 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6개월치 한꺼번에 내니까. 그게 부담이 되셔서 다시 매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반기 신고 납부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이제 상반기 시작됐으니까 이제 늦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반기 납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올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원천세 반기납 신청을 받아요. 그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은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기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요게 원천세 신고서예요. 원천세 신고서도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여기 뭐만 나와 있어요?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어딜 봐도 몇 명한테 얼마를 줬고 얼마의 소득세를 뗐는지만 나와 있지 누구한테 얼마씩 줬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천세는 사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신고의 반쪽짜리 신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하셔야 돼요.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이 돼야 원천세 신고가 완전히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천세 신고는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 방법은 이렇게 사업소득은 3.3%,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기본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가끔 선생님 8.8%는 왜 없어요? 이런 걸 여쭤보세요. 8.8%. 기타 소득으로 떼면 8.8%를 떼는데 이게 8.8%를 떼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필요경비 의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저도 지금 근로자인데 어디 잠깐 가서 강의를 한번 해야 돼. 한 번 일회성 강의. 한 번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5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내가 그 강의에 쓴 비용이 책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야, 너 50만 원인데 그중에 60%는 내가 이 강의의 비용을 쓴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소득세법에 있어요. 그게 의제 필요 경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50만 원에 저 60% 빼준다면서요. 1 플러스 60% 빼줄게. 그리고 거기에 20%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8.8%라고 부르는 거예요. 40% 곱하기 20%가 되니까 8.8%. 그래서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8.8%, 8.8% 하는데 세법에 8.8%는 없어요. 기본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대부업이나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빌려주는 거는 다 비영업 대금입니다. 나는 제조업을 하는데 친구가 도소매를 해요. 돈을 좀 빌려달래. 1억을 빌려줬어요. 그거는 비영업 대금이에요. 왜? 난 영업이랑 상관이 있는데 넌 제조업이잖아. 돈을 빌려주는 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되게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원천세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기한이 지나갔어요. 그럼 내야 될 세금의 3%는 그냥 베이스로 붙어요. 3%는 그냥 가산세가 붙고 그 다음에 내가 낼 때까지 하루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 간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인데 가산세가 20만 원이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가산세 한도는 얼마다? 요 금액의 5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원천세 3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원천세는 7월 10일에 납부를 했대요. 3월 31일 날 급여 지급은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7월 10일 날 납부를 했으니까 91일을 늦게 낸 거예요. 3%는 당연히 붙는 가산세고 거기에 별도 납부 기한 납부 갑자기 이름 생각 납부 아무튼 납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0.02%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잘 보세요. 신고는 안 했어. 근데 원천세는 냈어. 가산세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세금만 내면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원천세만 이래요. 부가세는 안 그래요. 원천세는 신고를 안 해도 원천세만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안 붙어요. 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산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3월 10일. 2024년도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난주에 냈어야 돼요. 3월 10일까지. 그리고 간이가 붙는 애들, 얘는 수시로 내는 애들이에요. 지금 근로소득은 단기별로 내요. 근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긴 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곧 매달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소득은 매달 제출해야 됩니다. 프리랜서들, 그리고 기타 소득도 지금 매달 제출하셔야 돼요. 만약 이걸 안 된다, 그럼 가산세가 세액의 1%가 아니에요. 지급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 3명을 채용을 해서 연봉을 뭐 한 5천만 원씩 줬어요. 그럼 1억 5천이죠. 연간 지급한 게 1억 5천인데 내가 이 지급 명세서를 안 냈어요. 그럼 가산세 1% 붙는 거예요. 가산세 얼마? 150만 원. 이거는 대표님들이 부담하시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지급 명세서 제출도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지급 명세서고 간이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25%예요. 그런데 기한 경과 후 3개월, 간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디스카운트 경감해 줍니다. 이게 지급명세서예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할 때 나오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한테 얼마씩 줬는지 월별로. 여기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이름 그리고 외국인지 여부 체크하고 총 과세소득. 대신 여기 몇 월 달에 총 며칠을 일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했고 총 며칠 일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죠.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들에게 인적사항을 적고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는 얼마씩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게 간이지급명세서. 요거 이제 매달 내는 거예요. 간이를 내면은, 간이 매달 내는데, 그 내년에 또 연간을 또 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예, 또 내야 돼요. 두 번 내시. 사업소득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매달 12번을 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총 13번. 요게 이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보통 어느 업종에서 많이 지급을 하시냐면 이제 사은품 같은 거, 경품 행사할 때. 그 외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막 플래카드 크게 붙어 있죠. 경품 당첨에 차 그림 빡 그려져 있고 1등 상품 빡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깨알같이 써져 있죠. 제세공과금 별도라고. 그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 기타 소득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 3월 10일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못했는데 정기신고 아니고 그건 기한으로 넣으셔야 돼요. 가산세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을 건데 3월 10일이면은 아직 기한이 있어서 가산세 1%에서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 지급액의 0.5%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한으로 넣으셔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54분인데 5분까지 쉬었다가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